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기한 미술나라 이야기를 해줄 양정무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술이론과가 뭐 하는 학과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어렸을 때 추억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떠오를까요?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아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다른 분이 한국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로보트 태권브이라는 만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이 저한테는 영화 감독으로는 첫 번째로 제 머릿속에 다가오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로보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를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하는 말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잠깐, 바로 이거입니다. 로보트 태권브이가 1976년 거의 5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반백년 된 오래된 만화 영화인데요. 이걸 디지털로 다시 만들었던 영화가 2007년에 나왔고 그 영화 포스터를 제가 아시는 분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고 저는 이 포스터를 제 연구실에다 갖다 놓고 아주 즐겨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꿈 같은 것들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해줄 첫 번째 미술 이야기는 저희 어렸을 때 봤던 로보트 태권브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미술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보트 태권브이 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 영화가 아니라 실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엉뚱한 질문이죠. 그 전에 또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키가 몇인 줄 아시세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김청기 감독께서 키가 56m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게는 1,400톤이나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깡통 로봇이라든지 다른 건물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56m는 좀 과장이고 한 30m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화를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미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로보트 태권브이와 비슷한 거대한 조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야, 이거는 또 하나의 로보트 태권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로봇을 하나도 아니라 4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곧 공개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시간적으로도 기원전 1300년, 그러니까 거의 33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 아부 심벨이고요.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고대 이집트 유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유적지로 피라미드와 함께 손꼽을 만한 그런 거대한 유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신전에는 거대한 태권브이와 같은 규모의 로봇가 4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기 관광객들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 얼마나 거대한 조각상인지를 한번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유적 규모는 35m에 해당하고요. 지금 앉아있는 이 조각상 하나하나가 20m가 더 넘는, 만약에 이 조각상이 쓴다면 크기는 거의 30m가 넘어서 작은 버전의 로보트 태권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로보트 태권브이가 무도 4개가 있는 곳이 고대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런 거대한 신상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우리가 로버트 태권브이가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것처럼 이 거대한 신상이 자기들을 구해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 이야기는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고대 조각,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조각이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현대인이 로봇을 꿈꾸듯이 그런 일종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조각, 로마 조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집트 조각을 본다면 훨씬 더 흥미롭게 미술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고대 이집트 조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부 신베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나일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정말 신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불모의 땅, 사막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아프리카 내륙 한가운데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빗줄기들, 그 물줄기들을 담아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요. 이 사막 주변을 접식시게 되면서 이 주변에 이 나일강을 이용한 농업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근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아부신벨은 로버트 네데라고 했죠. 예, 그 로버트 네데는 실제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라오 중에서 누구냐? 가장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기억할 만한 강력한 군주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고대 이집트의 남쪽 한가운데다 아주 가까이에다가 이 신상들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나일강 풍경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이 나일강 주변 1km, 2km, 3km 그 안에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였고 나일강이 때로는 범람을 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내륙의 비옥한 흙이 바로 그 주변을 적셨기 때문에 이 일종의 천혜의 비료, 천혜의 수자원을 이용해서 번영을 누린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때가 기원전 2300년, 40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300년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부신벨은 언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원전 1300년,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고조선 때와 비슷한 그 정도로 오래된 문명이 지구상에 있었고 그때 이미 이들은 높이가 거의 20m가 넘는 그야말로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쓰면 오늘날 우리가 꿈꿨던 로버트 태권브이만한 거대한 로봇을 4대나 만들 줄 아는 그런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은 그럼 정말 이 조각으로 만든 돌로 만든 조각을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기들의 중요한 파라오를 거대한 돌로 그냥 만든 걸까요? 이집트는 조각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죠. 유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뭐죠? 미라를 여러분이 떠오르시면 아마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해가 또 한 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려면 육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크게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는 어떻게 보면은 비옥한 흙이 하류인 사막지대로 오는 일종의 그런 천연의 비료를 뿌리는 그런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홍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대에도 계속 그런 홍수가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일이겠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쪽에다가 우리가 있는 아부신베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부르는 아마 이집트 나일강의 가장 중요한 댐 중에 하나라고 있는 그 아스완 댐이 만들어지는데요. 슬프게도 이 댐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아부신벨의 자리는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수몰지구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전 세계의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갖고 이 거대한 조각 작품을 들어 올려서 거의 50m 이상 되는 산 위에다 다시 갖다 놓은 게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아부신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조각상들을 조각조각으로 내서 다시 분해, 조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봤던 로버트 태권브이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그런 상상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여러분이 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람세스 2세의 그 조각상이 이 아부신벨에서 얼마나 거대한지를 한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로버트 태권브이에 나오는 우리의 멋진 소년 훈이가 생각나는데요. 순이가 이렇게 머리에 올라가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이 조각상들을 실측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옮길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또 로버트 태권브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조건은 육체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는데요. 미라가 만약에 전시되면 전 세계 미술이나 문화 애호가들은 아주 흥분을 하죠. 그래서 어느 미술관이든지 가장 인기가 있는 유물은 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있고 부활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미라 갖고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미라는 훼손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을 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뭘 만든 거죠? 조각을 만든 겁니다. 미라가 있거나 아니면 조각이 있으면 이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 조각은 바로 뭔 거죠?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로봇처럼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각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조각은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 숨쉴 수 있는 또 하나의 육체이자 신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 조각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조각들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그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신기해 보이죠? 예. 원래 조각에다가는 이렇게 채색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채색된 오리지널 상태, 원래의 상태로 아주 좋게 보존된 조각들도 전해오는데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이 여전히 돌로 보이시나요? 아마 우리에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저장소 같은 것이었고 여기에 영혼, 카라고 하죠. 그 카가 들어간다면 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고 생각하고 보면 아마 이집트 조각이 좀 더 매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참고로 미라가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미라를 가끔씩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세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근에 진짜 이집트 미라가 한국에 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전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일반 공개가 잠깐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집트 미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세계관에 가시면
지금 이와 같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서 그 안에 진짜 인간이 누워있고 그 인간은 자신의 삶이 영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은 아마도 이 미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조각을 또 한 번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미라였던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각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은 동서고금 다 전설처럼 나옵니다. 갑자기 조각상이 말을 한다든지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입니다. 크레타에서 활동했던 조각가인데요. 이 조각가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신의 은총으로 그 조각상이 살아나는 그런 러브라인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피그말리온인데요. 이거는 또 동화로도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뭐죠? 피노키오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페토가 나무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 인형이 움직이다가 결국 인간이 되는 이야기, 피노키오도 결국 피그말리온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아부신벨로 가보시죠. 이 거대한 신상이 왜 지어졌냐면 바로 여기가 그 당시 이집트에게 위협이 되던 누비아라는 고대 제국 앞에다가 이 조각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 조각상을 보면 아프리카 내륙 한가운데 있었던 누비아가 이걸 보고 겁을 먹도록 하는 그 느낌을 주게 만든 게 바로 아부신벨이었던 거죠. 재밌죠? 이집트도 강력했지만 그 강력했던 제국에 도전했던 국가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프리카의 지금 수단이라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누비아였습니다. 이 누비아 사람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부신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부신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봇 4대가 지키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기가 줄여서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실제로 이 아부신벨이 했다고 봅니다. 이 아부신벨, 이 4대의 조각상 중간에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또 하나의 신전이 동굴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도 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또 한 번 람세스 파라오를 만날 수도 있죠. 내부의 모습이고요. 또 한 번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이 파라오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적을 무찌르고 섬멸하는 장면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파라오가 적을 제압하는 장면인데요. 한 손에 수십 명의 포로를 잡았고 그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정말 파라오의 지도에 의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만 보면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당시 미술이 뜻했던 중요한 목표 중에 또 하나였을 겁니다. 예,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집트에 가서도 카이로에서 아주 비행기를 타고 아마 바꿔 타실지도 몰라요. 그러고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이 아부신벨입니다. 이 아부신벨을 가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로봇 4대를 이집트 버전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이러한 꿈을 계속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날의 로봇을 꿈꾸고 새로운 미술을 그 영감에서 시작하는 작가를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람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실제로 움직이는 조각, 쇠나 이런 무거운 재료를 살아 숨쉬기는 생명을 주는 그야말로 마법사 같은 힘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7살 때 그린 로봇 그림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최우람 작가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위에는 일종의 깡통 로봇 같은 로봇가 보이고요. 밑에는 물고기가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7살 때 그린 이 그림들이 지금도 잘 전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명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자료가 되긴 좀 하니까요. 잘 간직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가 어떤 조각을 만드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조각을 만듭니다. 예, 어렸을 때 꿈, 특히 밑에 보시면 물고기가 보일 텐데요. 이 물고기 같은 형상의 로봇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살아 움직이듯이 움직이니까요.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이 효과를 더 강하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로봇 태권브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로봇 태권브이를 보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 조각, 그리스 조각, 세계 여러 조각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봇의 꿈을 가지고 여전히 조각을 하는 최우원 같은 작가가 있어서 세상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신기한 미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